자, 라와크 사원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탑이 있고 이게 담이 둘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흔적이 또 하나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좀 훼손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담을 후대에 다시 이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 라와크 사원제의 역사는 이제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먼저 만들어진 단계를 1유형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1유형은 그 담에 이런 형태의 불상 부처님들이 쫙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이 윗부분은 다 부셔졌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가사를 쭉 길게 걸치고 있고 이런 모습, 이 모습은 다시 그 파키스탄의 간다라 사원지에 있는 요런 부처님 모습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1유형 단계는 이 간다라 불상을 바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 시기의 작품들이구나. 그 시기에 이 사찰이 운영이 됐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호타는 파키스탄 간다라 지역과 밀접한 역사적으로 밀접한 영향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쇼카 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불교 역사에서는 인도의 왕이 돼서 불교를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사실상 항상 마이너 종교였던 불교가 거의 메이저급으로 인도에서 확산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군주죠, 그죠? 근데 이분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이 파키스탄에 그 탁실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다스리려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설명이 너무 기니까 간단히 줄이자면 뭔가 이제 모함을 받아서 왕이 야 너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너 스스로 눈을 멀게 만드는 그런 벌을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또 워낙 착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니까 자기 눈을 멀게 하고 스스로 모든 자리를 버리고 떠돌이 거지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아쇼카 왕이 이게 모함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 아들을 막 찾아가지고 야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아들이 눈을 뜨게 되고 뭐 그랬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뒷얘기가 있어요. 뒷얘기가 뭐냐? 그 왕자를 아쇼카 왕의 아들을 모셨던 신하들이 있죠. 이 아쇼카 왕이 그 신하들한테 분풀이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다 싶으면 와가지고 아닙니다. 왕자님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와서 왕자를 보호했어야지. 내가 야 얘 쫓아내고 눈 멀게 해 라고 했다고 해서 찍소리 안 하고 어떻게 가만히 있었느냐. 사실 거기다가 함부로 나갔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놓고서 이제 자기도 속이 탔는지 이 신하들한테 분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추방하라 이거예요. 추방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추방을 당했느냐? 호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다라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던 탁실라의 고위 관료들이 그대로 호탄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여기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서 이끌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다라 지역과 호타는 역사적으로 계승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불상 양식들 보면 똑같은 양식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가까우니까 비교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라코람 산맥을 넘으면 바로 이제 호탄이 나오니까 이쪽이 실제로 뭔가 밀접한 이 전설이 진짜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파키스탄하고 이 지역하고 호탄하고 연관이 깊으니까 이런 얘기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이런 조각도 있어요. 여기 부처님 옷자락 보이죠? 발 여기 있고요. 여긴 다 깨졌는데 여기 보면 부처님이 막 스프링처럼 막 튕겨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막. 근데 이런 장면은 주로 뭐로 보냐면 하나의 부처님에서 다른 부처님이 막 뻗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뭐라고 그러셨어요? 화신인데 이렇게 화불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쫙 뿜어져 나가는 거는 어쩌면 이 가운데 있는 분이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법신의 화신이 쭉 뻗어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 화신은 그래서 결국 이 막 뿜어져 나온 이 부처님들은 결국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우리 안에 부처님이 있다고 그러셨죠. 법신에서 뿜어져 나온 이렇게 쫙 사방으로 뻗어나간 이게 사실은 빛이에요. 빛으로 뻗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햇빛 피하려면 여기 들어와 있으면 물론 피할 수는 있겠지만 밖에 나가면 햇빛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로자나 부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누구나 다 맞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빛 한 가닥 한 가닥마다 저 화신 부처님인 거예요. 그분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나도 이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불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런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어떤 개념을 표현했던 초기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호탄이 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그 비로자나불 그러면 제일 중심이 되는 경전이 화엄경이란 말이죠. 근데 그 화엄경이 집대성된 곳이 호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화엄경이라는 경전은 인도에 없었어요. 법화경은 인도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법화경은 있었어요. 근데 화엄경은 인도에 없었어요. 그러면 화엄경은 가짜냐? 그게 아니라 화엄경은 부분적으로는 별도의 경전으로 인도에서 널리 있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거를 쫙 모아가지고 하나의 화엄경이라는 경전으로 편집이 돼서 연결되는 더 거대한 이야기로 딱 모은 거는 호탄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크로드에 있는 나라들이 그저 인도에 있는 물건을 떼다가 중국에다가 판 지역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더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그냥 메신저 역할을 한 거로만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오히려 인도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중국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좀 다른 것으로 변형시켜서 중국이 더 관심을 갖게끔 만들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불교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화엄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제대로 좀 번역하려면 원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면서 인도까지 가면 좋아요. 인도 너무 머니까 호탄에 가서 이 화엄경 원본을 구해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막 호탄으로 가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호탄이 화엄경 신앙의 중심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도 이제 뭔가 화엄경과 연관이 되는 것 같다는 건데요. 자, 보시면 요 불상 하나하나는 어떤 모습이냐면 한 손으로는 옷자락을 잡고 있어요. 한 손으로는 보통 우리가 시무웨인이라고 하는 손바닥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있는 이런 수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상들은 인도에서도 비교적 오래된 불상들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지금 옆에 보시는 요 불상이죠. 요 불상. 요 불상도 손은 깨졌지만 요쪽 손에는 옷자락을 잡고 요쪽 손은 손바닥으로 밖을 딱 이렇게 하는 시무웨인, 설법인을 결하고 있었던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간다라 지역 불상인데 이런 시기의 불상이 여기 나타난다는 건 비슷한 시기겠구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요 모습은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기원후 2세기 경에 당시 그 파키스탄 간다라 지역에 나라를 세웠던 그 쿠샨 제국의 카니슈카라고 하는 왕이 찍어낸 금화예요. 그래서 금화의 한쪽에는 자기의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이 카니슈카 왕은 불자는 아니었지만 불교를 굉장히 좋아하고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불전 결집이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4결집인가 그 몇 번째 거가 이 카니슈카 왕 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카니슈카 왕의 담당 주치의이자 친구이자 훌륭한 문학가이자 시인이었던 아슈바고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슈바고샤라고 그러면은 잘 못 들어본 이름 같은데
마명이라고 하면 이제 아시겠죠? 마명. 마명이 아슈바고샤예요. 그래서 이 마명 보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카니슈카도 불교에 관심이 많았고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카니슈카가 이 쿠샨 제국을 다스리면서 우리도 이런 화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화를 찍어낸 거예요. 근데 그 금화 뒷면에는 당시 쿠샨 제국의 여러 민족들, 이미 그때는 그리스 민족도 있었고요, 인도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사람, 자기네들 출신, 원래 쿠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왔거든요. 중앙아시아랑 막 섞여 사는 거죠. 근데 그때 금화를 찍어내면서 야, 그리스인들도 있으니까 이 금화의 한쪽에는 그리스의 신들을 새겨라. 인도 사람이 있으니까 또 반대쪽에는 인도의 신들도 새겨라. 그래서 근데 인도의 신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브라만 교에서는 쉬바, 비슈누 이런 신도 있고 또 불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또 불상도 새기고 그래서 다양한 신을 이 금화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최초로 이런 부처님의 이미지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금화 뒷면에 보면 여기 그리스어로 보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붓다라는 뜻이에요. 붓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손으로 옷자락을 잡고 한 손은 시무웨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신 요 문양, 요 불상이랑 같은 형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불상이 직접 호탄으로 간 게 아니라 호탄과 간다라가 무역을 하거나 교류를 하면서 이런 금화를 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금화를 보고 아, 이런 부처님은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호탄에서도 이런 걸 바탕으로 아마 부처님 상을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근데 이런 금화가 어디까지 퍼져나갔느냐? 이 고대 쿠시안 제국은 중국 한나라하고도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싸운 적도 있었어요. 쿠시안의 황제가 중국 한나라 황제한테 야, 딸을 우리한테 시집 보내라 라고 하니까 어디 오랑캐들이 건방지게 그러면서 이제 한나라랑 좀 싸웠어요. 근데 둘이 비등비등 하다 보니까 아, 그래 알았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무역도 하고 교류도 했어요. 그래서 이 금화가 중국에도 전해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떻게 아느냐? 자, 중국의 강소성. 우리가 요 바로 그 서해를 건너면 이제 산서성이 있죠. 그죠? 산서성 밑에 강소성이에요. 우리랑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그 강소성에 옛날부터 유명한 고대 무역항이 있었어요. 바닷가니까. 그래서 연운항이라는 곳인데 그 연운항에 보면 공망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요. 그 산에 바위에 여러 부조가 막 있는데 그 부조가 뭐냐면 다 당시 중국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여러 신들을 막 새겨 놓은 거예요. 동왕공, 서왕모부터 시작해서 뭐 치우천왕이며 뭐 이런 여러 가지 중국의 전통적인 신과 함께 모두 새겨져 있냐면 자, 여기 뭐가 보이시죠? 여기 야, 요 모습을 확대해 볼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어때요? 바로 이 카니슈카 왕 금화에 새겨졌던 부처님 모습과 같은 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아닐 거예요. 이런 금화를 중국이 뭘 팔고 대금으로 받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중국 사람들도 이런 금화에 새겨진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아, 인도에서는 부처님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런 영향력이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 때는 미쳤으니까 여쭤보겠죠. 그죠? 네. 마침 이런 불상이 발견됐어요. 이렇게. 요거는 경주의 그 황복사라는 절터의 탑에서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이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손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옷자락 잡고 있고 한 손으로는 시무인 하고 있죠. 그죠? 요런 게 다 과거에 이런 초기 간다라 불상이 전해져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간다라에서 만들어진 불상이 호탄 지역에 나타나고 중국에서 이렇게 또 마에불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어지기까지 이걸 보면 아, 요렇게 연결돼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좀 역사를 통해서 뭐를 배운다라고 하면 어떤 문화가 고립되어 있을 때는 발전한 적이 없다 이거죠. 발전했던 때는 항상 문이 열려 있고 우리 서로 통하자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문화가 발전했는데
문을 닫았을 때는 망했다 이거예요. 중국 여러 나라들 중에서 제일 욕먹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 줄 아십니까? 명나라예요. 명나라. 명나라는 사실 명나라 초기에는 그 정화의 원정이라고 해서 정화라는 사람이 엄청난 함대를 만들어서 세계 일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학자들이 그 정화가 남긴 기록을 보니까 그 컬럼버스보다도 먼저 아메리카 대륙에 왔었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신빙성 있게 보고 있어요. 그냥 이건 야사가 아니고 분명히 정화가 그래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컬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 발견했지만 배 세 척 가지고 겨우겨우 가가지고 기어 들어가서 아이고 여기가 인도인가 보다 막 이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여러 배를 쫙 타고 가가지고 내려서 사람들한테 선물도 주고, 야 우리 명함 주면서 우리가 명나라에서 왔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우리가 잘 교류하고 재밌게 지내자. 그리고 가서 선물도 주고 막 공연도 보여주고 막 그러고서 이제 세계 일주하고 돌아온 거예요. 엄청난 항해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도대체 언제부터 동양보다 서양이 발전하기 시작했는가? 지금은 솔직히 서양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뭐 지금 뭐 미국이 이란 공격해서 고전하고 있다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강대국이 그래도 이란을 빨리 못 끝내네인 거지, 지금 승부로만 보면 분명히 이란이 판판이 막 깨진 거죠. 그냥 드론 가지고 겨우 버티고 있는 거지, 생각보다 잘 버틴다지 그 미국의 군사력이며 뭐며 이게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서양이 맨날 동양을 그리워했어요. 야, 비단이 오면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 사실은 누가 만든 거예요? 애벌레가 만든 건데, 천사가 만든 건가 보다. 도자기 보고 이거 뭘로 만든? 흙으로 만든 건데, 이거 하늘의 재료로 만들었나 보다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 하나라도 받아다 쓰려고 그랬단 말이죠. 나침반 누가 먼저 만들었어요? 중국이 만들었어요. 화약은 누가 먼저 만들었어요? 중국이 만들었어요. 종이는 누가 만들었어요? 중국이 먼저 만들었어요. 이렇게 뭐 한국이 만든 건 아니지만 여간 동양이 이렇게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는데, 우리는 마치 너무 서양 주도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옛날부터 서양이 더 앞섰던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코 폴로 아시죠?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에 와가지고 베네치아랑 비교해 보니까, 자기 고향이 베네치아잖아요. 중국이 너무 발전해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지금은 우리가 중국 그러면 중국 화장실 막 이러잖아요.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중국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막 우리가 중국 가면 골치 아팠던 게 이제 화장실 지저분하고 막 어떻게 가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랬는지, 옛날엔 아니에요. 옛날엔 중국이 유럽보다 훨씬 도시가 깨끗했어요.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보고, 이런 데가 다 있나, 우리도 좀 배워야 되는데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마치 처음부터 서양이 더 뛰어났던 것처럼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계속 동양이 앞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양이 앞서기 시작했느냐, 그 범인이 명나라라는 거예요. 자, 명나라가 이렇게 세계 일주를 쫙 하고 왔어요. 황제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세계 일주를 하고 왔는데 다른 나라 사는 거 봤더니 우리만큼 잘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많이 좀 도와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가, 야 우리도 바빠. 괜히 걔네들이랑 교류했다가 우린 퍼주기만 하고 우리의 발달된 정보만 새 나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거래를 끊어. 그렇게 돌아다니고 나서 의외로, 야 그러면 이렇게 그 길로 우리가 무역도 하고 좀 장사도 하고 뭐 여행 상품도 만들고 그러자, 그랬으면 좋았을 걸. 딱 보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좀 가난한 애랑 어울린다, 공부 못하는 애랑 어울리고 맨날 공차는, 요즘 공차는 것도 공부보다 공차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여하간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공차는 애 만나고 그러면, 야 너 걔 만나지 마. 좀 공부 잘하는 애 만나. 응? 좀 있는 집에 만나. 이러고 싶은 게 또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뭔가 중국이 자기보다 좀 잘 사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랑 뭐 좀 해볼까 이래야 되는데, 갔다 온 평가가 뭐예요? 다 못 사, 우리보다 다 못 산다는 거니까. 못 사는 애랑 어울리지 마. 그리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자, 역사학자들은 그때부터 역전된 거예요. 중국은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바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국이 한번 다녀간 나라들은 각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엄청난 나라가 있었네.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볼까? 막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 정보 교류해 가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서양이 앞질러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류의 흔적을 왜 배우느냐? 역사를 통해서 교류한 자는 살아남고 고립된 자는 망했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죠. 자, 교류라는 게 꼭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 인문학 강연 같은 걸 역사적으로 들을 때 석굴암, 이게 중국으로부터 배워온 거다라는 강의를 듣는 게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면 독창적인 것이다, 이걸 배우는 게 기분 좋겠습니까? 독창적인 걸 배우는 게 기분이 좋죠. 근데 사실요, 저처럼 대학에서 배우는 사람은 선생님들이 독창적인 거 잘 안 가르쳐요. 이건 중국에서 언제 들어온 거고, 이거는 언제 어떻게 들어왔고. 그래서 오히려 뭐 석굴암이 독창적이다 그러면은 너 참 모르는 소리 한다. 야, 석굴암이 독창적인 거면 그런 석굴암 같은 게 하나 더 있냐? 없지. 그거밖에 없지. 다 그 당나라 기술자들이 아니면 당시 신라인들은 엄두도 못 내는 거야.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제 은사님은 아니에요. 제 은사님은 누구나 제가 말하면 다 알거든요. 저희 은사님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셨고,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안 보는데, 근데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가? 역시 좀 깊이 공부하다 보면 너무 막 우리 그 독창적인 거 얘기하면 좀 국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뭔가 중국에서 왔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더군다나 뭐 미국에서 왔다, 영국에서 왔다 그러면 별로 기분 안 나쁠 수도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나라에서 왔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좀 멀리서 배우지, 왜 그랬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일본한테 뭐 준 건 되게 좋아해요. 일본 놈들,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우리 워낙 당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본 사람이라고 안 하고 꼭 일본 놈들이라고 해요. 우리도 이제 좀 바뀌어야죠. 근데 일본이 좀 독도는 우리 땅이나 말만 안 해도 일본 사람들이라고 또 부를 텐데, 아직도 막 자기 땅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뭐 감정이 생기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한테 해준 거는 막 강조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입을 때 우리가 먹는 거가 맨날 생선 구울 줄도 몰라가지고 스시만 먹는 거. 우리가 생선 구이도 알려줘. 맨날 옷 벗고 다녔는데 우리 옷 입는 법도 알려줘. 다 우리가 알려줬는데 지금 와서는 배은망덕하게 우리가 해준 것도 모르고 불교도 가르쳐줘, 집 짓는 법도 가르쳐줘, 다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중국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다 가르쳐줬는데 한국 사람들 어떻게 요즘 좀 잘 산다고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그러나, 중국 사람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는 싫고 알려준 거는 막 그러고 싶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다고 그러면 우리 다 자존심 상해하는데,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막 환호해요. 이게 실크로드에서 들어온 거구나. 무슨 차일까요? 지금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실크로드, 이거 지금 중국 땅이에요. 근데 왜 중국에서 들어온 거하고 실크로드에서 들어온 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게 뭐냐면, 자,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건 우리가 정말로 그냥 중국이라는 한 나라가 우리를 매겨 살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크로드에서 들어왔다는 건 우리가 국제 교류를 했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교류를 한 건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배웠다는 건 왠지 우리가 사실은 억하심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내내 중국이 우리보다 더 상국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발전한 나라,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계속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받아왔다는 게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근데 실크로드는 중국이 아니잖아요. 국제적인 교류를 했다는 거죠. 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처럼 엄청난 대륙을 차지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중국이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의 나라로 막 쪼개져 있었어요. 이러면 중국의 남북조 시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북쪽하고도 교류하고 중국의 남쪽하고도 교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조 시대 이전에는 그냥 중국이었느냐? 아니에요. 남북조 시대 이전에는
중국은 주로 북쪽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중국에서 말하는 오랑캐들, 유목민족들이 쳐들어 내려오니까 한족들이 남쪽으로 쫓겨 내려가면서 이 남쪽이 중국 역사의 무대가 된 거예요, 비로소. 자, 그 다음에 중국 역사를 보면 절반은 오랑캐 왕조예요. 몽골, 그 다음에 청나라, 과거의 남북조 시대에 무슨 뭐 북위라든가 이런 나라 다 북방 이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 하나랑 교류한 게 아니다. 중국에 와 있었던 많은 이민족들, 중국을 지배했던 다른 여러 민족들, 그 중에 한족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국제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이 국제적인 나라들이 다 지금은 중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에 통합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다 배워왔어.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으로부터 다 배웠던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다. 실크로드를 우리는 국제적인 교류를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중국도 여러 개 나라였기 때문에 국제적인 교류를 해온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이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긴 역사 동안 중국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중국에 편입이 안 되고 독립된 나라로, 이 작은 나라가 독립된 나라로 있으면서 한자를 물리치고 독립된 글자까지 만들고 막 이렇게 했던 건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다른 나라들은 다 막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중국한테 안 휩쓸리고 끝까지 중국을 계속 중국한테 받아낼 거 받아내고 그러면서 자기 걸 끝까지 지켰던 나라가 우리나라랑 베트남. 그래서 베트남이랑 우리가 비교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 월남전 때 가서 싸우기는 했지만 그런 역사를 비교해 보면 베트남하고 우리는 중국이라는 강대국을 바로 옆에 두고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킨 매우 드문 그런 나라인 거죠. 나머지는 다 지금 들어가서 결국은 중국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뭘 배워오고 했던 것도 우리가 뭘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발전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고립된 상태에서 우리 나중에 우리가 중국한테 배워오면 후손들이 자존심 상해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했다고 하자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발전을 못했을 거예요. 배울 건 빨리빨리 배워야죠.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도 그랬잖아요. 좋은 건 훔쳐서라도 자기 거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빨리빨리 배우는 그런 국제 교류의 생각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빨리빨리 이런 국제 무대에서 저런 걸 보고 배우고 우리 걸로 만들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저렇게 우리의 시선이 국내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때 세계를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거기서 많은 걸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아까 그 카니슈카의 이런 그 말을 통해서 들어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유행이 있어요. 유형.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보다 옷이 훨씬 몸에 밀착된 그런 불상이 두 번째 유형이에요. 근데 두 번째 유형은 주로 이렇게 인도 본토예요. 이거는 인도 본토의 구타 양식이라고 하는 불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대략 한 4세기에서 5세기 정도, 아까 보신 불상보다 한 200년, 300년 정도 뒤에 나타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불상들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런 양식이 다시 호탄에 와서 이렇게 착 달라붙는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옷이 착 달라붙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되게 야한 거예요. 우리가 벗으면 제일 야하죠. 그죠? 근데 벗지는 못하니까 이게 벗은 거예요, 입은 거예요. 저렇게 몸매가 다 드러나는 거는 벗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동양에서는 못 벗게 한단 말이죠. 벗으면. 그래서 방송심의위원회에 걸린 거예요. 그리스 문화에서 그냥 벗어요. 근데 그런 그리스, 인도 문화에서는 벗기 때문에 우리도 하려다가 안 돼. 이거는 안 되니까 모자이크 처리해. 그래서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착 달라붙게 입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착 달라붙게 입혔는데 인도랑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옷이 꾸불꾸불해요. 꾸불꾸불. 되게 막 꾸불꾸불하죠. 그죠? 막 이렇게 펄 들어간 것처럼. 그냥 달라붙은 게 아니라 꾸불꾸불.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꾸불꾸불한 이런 표현이 어디서 왔을까? 여기서 온 게 아닐까? 사막에 바람이 불 때, 그렇죠. 이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물결치듯이 쫙
이거를 옷자락에다가 적용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 당나라 때 위지얼승이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막 김홍도 같은 유명한, 유럽으로 치자면 이제 미켈란젤로 같은 이 중국 당나라 때 아주 손꼽히던 훌륭한 화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화가는 중국 화가가 아니라 해외에서 온 화가예요. 어디서 왔냐? 호탄에서 왔어요. 호탄 출신 화가예요. 그러니까 당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화가는 서양 화가인 거예요. 응? 근데 이 위지얼승은 뭘로 유명했냐면 이 사람이 그린 그림에 붓으로 선을 쫙 그렸는데 그 필선이 굴철반사다. 굴철반. 이게 무슨 뜻이냐? 반사가 뭐냐면 반사가 누에고치가 그 애벌레가 자기 누에고치 집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뽕나무 잎을 먹어요. 그 잎사귀가 섬유질이잖아요. 그 잎사귀를 막 씹어서 그 섬유질을 뽑아내서 그걸 뱉어서 애벌레가 자기 집을 자기가 그 성충이 될 때까지 살 누에고치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뱉는 거 이게 반사예요. 막 씹은 이 섬유질이 막 뱉으니까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지금 다음 요거는 반사는 제가 막 얘기하다가 반사는 누에고치 즙이 똘똘똘 말려 있죠. 그거를 막 푸는 걸 반사라고 그래요. 근데 왜 헷갈렸냐면 제가 깜빡했는데 뭐냐면 이 굴철 반사는 뭐에 대응되는 개념이냐면 요거예요. 춘잠토사. 토사가 아까 얘기한 애벌레가 쫙 먹고 쭉 뱉는 거를 씨를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거죠. 그죠? 자, 뭐냐. 근데 봄에 이 애벌레가 먹은 걸 쫙 뱉어내는 것처럼 부드러운 선을 춘잠토사라고 그러는. 이게 고개지라고 하는 더 선배 화가가 이 춘잠토사라는 필법으로 유명했어요. 자, 근데 위지얼승은 뭐라는 거예요? 춘잠토사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굴철 반사예요. 자, 반사가 아까 그랬죠? 요렇게 누에고치가 만든 집을 제가 예전에 실제로 중국에서 하나 받아왔어요. 누에고치 집을. 요거를 뜨거운 물에 삶으면 실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볼까? 그러면서 한번 실험을 하느라고 하나 가져온 걸 딱 이렇게 하니까 끓는 물에 넣었는데 실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풀리지? 좀 저어볼까? 그래서 젓가락으로 막 저어도 안 풀려요. 땡글땡글하게 이게 막 돌고만. 그래서 왜 이렇게 안 하나? 그러고 젓가락을 다 꺼냈는데 이 누에고치가 뺑글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뭐냐? 이게 사실은 너무 얇아서 안 보이는 거지 물에 몇 가닥이 풀린 거예요. 근데 제가 젓가락질을 막 하니까 젓가락에 그 실이 감긴 거죠. 싹 드니까 딸려오면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실크구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얇아요. 근데 이게 푸는 게 반사예요. 근데 이게 워낙에 오랫동안 둘둘둘 말려 있다 보니까 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웨이브져 있는 거예요. 꼬불꼬불하게. 그래서 이 반사는 웨이브져 있다. 곡선이 이렇게 꾸불꾸불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꾸불꾸불한 게 아니라 철사를 구부려 놓은 것처럼 꾸불꾸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꾸불꾸불한 건 어때요? 부드럽잖아요, 그죠? 춘잠토사도 부드러운 필선이에요. 근데 위지얼승은 꾸불꾸불한 게 철사를 구부려 놓은 것처럼 강렬하게 꾸불꾸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로 히트 쳤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그 꾸불꾸불한 거 하나 가지고 히트를 쳤다고? 어떻게 그렸길래?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위지얼승의 진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지얼승의 진품을 보고 모사해서 그렸던 것으로 생각되는 송나라 때, 우리로 치면 고려시대 때 그림이에요. 오래된 것, 이거 자체가. 근데 이 위지얼승 화풍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 서 계신데 옷 보세요. 꾸불꾸불꾸불하죠, 막. 그죠? 그래도 굵은 선으로 꾸불꾸불해요. 강렬해요. 엄청 강렬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이 필선이 옷주름을, 아까 호탄의 보살상도 옷주름을 표현하는 데 쓰는 거였잖아요.
원래는 옷주름을 표현할 때 이런 꾸불꾸불한 선을 쓰는 거였는데 위지얼승은 이것을 나무를 표현하는 데 썼어요. 이렇게 나무 둥치, 나무 꽃 잎들 이런 것들이 막 강렬하게 막 유동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 보면 뭐 생각나는 그림 없으세요? 그죠? 맞아요. 꼭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완고 그림의 이 필선이 놀랍게도 이미 당나라 때 위지얼승이 구사했던 화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지얼승은 당나라 때 완고후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강렬한 필치로 그 당시에 우리가 완고를 막 좋아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 위지얼승의 그림을 보면서 그 강렬함에 매료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호탄의 화풍이 중국에 들어와서까지 히트를 친 거죠. 자,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우리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1307년에 노영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어때요? 필선이 다 꾸불꾸불해요. 금색 필선을 썼는데 그 선이 막 구불구불해. 화면이 마치 촛불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막 열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뭔가 그 떨림, 그 화면에서 이 꾸불꾸불한 게 뭔가 그 떨림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데이트할 때 백열등이나 삼파장 등보다는 역시 무슨 불을 켜야 데이트할 때는 분위기가 좋을까요? 촛불을 켜야 되죠. 왜 촛불일까요? 이게 그냥 쫙 하고 퍼지는 빛보다는 촛불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데이트할 때 그 설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 주파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조명도 흔들리면, 아, 상대방도 흔들려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화를 보면, 야, 막 보는 사람의 그 뜨거운 열정, 그 마음의 설레임,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필법도 이제 호탄에서부터 이어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기법이 오래된 실크로드로부터 이어졌던 그런 국제적인 화풍이었다.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아까 이 두 번째 호탄의 유형이 이런 구타시대 불상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좀 달라요. 자, 여기 뭐 어떻게 다르냐면 이건 이제 좀 전문가들이 봤을 때 보는 거라 여러분이 뭐 저런 게 또 다른 건가? 좀 너무 학자들이 너무 째째한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디테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보세요. 옷자락이 쭉 내려오는데 이게 좌우 비대칭이죠. 그죠? 여긴 어때요? 좌우 대칭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옷자락이 끝까지 자연스럽게 하체까지 내려오죠. 근데 여기서는 끝나고 또 다른 옷자락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 옷자락이 끊어져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자, 그런데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불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실크로드 여행을 하게 되면 논왕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숙성에 있는 석굴 사원들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 병명사 석굴이라는 곳에 가시게 돼요. 거기에 보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런 420년에 만들어진 이런 불상이 있는데요. 요게 중국 학자들은 여기서 왔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자세히 보세요. 이 옷자락은 이 인도의 원본이랑 같을까요? 아니면 호탄 불상 옷자락이랑 같을까요? 호탄이랑 같아요. 자, 상체는 좌우 대칭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요 밑으로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옷자락이 양발로 따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받아들인 건 중국은 인도로부터 받아들였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모델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인도가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거예요. 실크로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크로드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호탄은 아까 화엄경의 나라였다고 했잖아요. 화엄경에 보면 이렇게 이게 무슨 부처님이 왜 문신을 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문신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법계 인중상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광채를 온 몸에서 광채를 쫙 내는데 그때 그 광채 안에 이 우주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삼라만상이 그 부처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비스바루파라고 하는 그 신이 보여주는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관음보살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관음보살이야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못 믿겠죠. 제정신인가 이 사람이. 근데 그래서
이런 관음보살님은 내가 사실은 진짜 관음보살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불화해서 보는 것 같은 전 여기 뒤에 계신 이런 모습으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겠죠. 진짜 관음보살님이셨구나. 부처님은 어떻게 하느냐? 자, 내가 진짜 부처라는 거를 보여준다. 또는 인도의 신들이 내가 진짜 신이라는 거를 보여주마 하면서 빛을 쫙 내면서 이렇게 온 우주가 세계가 이 몸 안에 다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신이 나와 만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당신을 만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는 이 우주에서 당신만 만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고 누구도 만나고 그러고 있다. 당신은 나만 만나고 있지만 나는 이 우주에서 여러 사람을 지금 동시에 만나고 있다. 이게 신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 동시에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죠. 동시에 만날 수 있으면 뭐 딴 남자도 만나고 뭐 딴 사람도 만나고,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돼요. 한 사람밖에 못 만나요. 근데 신은 동시에 다 만날 수. 이게 인도에서 생각하는 신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빛을 쫙 드러내서 온 우주마다 내가 다 존재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화엄경에 비슷한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계가 다 부처님 빛 안에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마치 문신을 한 것처럼 부처님의 몸 안에 여러 형상이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들, 이거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몸 안에 정말로 그 세계 지도가 그려진 것처럼 막 그려져 있어요. 뒷모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확실히 호탄에서 이런 온몸에 어떤 문양이 들어가 있는 부처님의 벽화가 나타났다는 건 이것도 이런 화엄에서의 이런 법계 인중이라고 하는 이런 도상이 호탄에서 만들어졌나 보다라는 걸 이제 추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호탄이라는 거는 인도 불교가 처음으로 실크로드 지역으로 들어왔고 거기에서 또 화엄 불교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화엄 불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초기에 인도 불상, 초기에 실크로드의 불상, 초기에 또 중국의 불상까지 이런 양식적 흐름을 연결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호탄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라고 하는 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미란입니다. 미란은 여기 호탄이 있었잖아요. 호탄에서 더 중국 쪽으로 동쪽으로 쭉 오다 보면 여기 미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사람 이름 같죠? 장미란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성은 없어요. 그냥 미란이에요. 자, 근데 이 지역도 발굴해 봤더니 굉장히 여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리스적인 문화적 요소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여기 수투파 둥그런 탑 있죠? 탑 밑에 기단부가 있는데 기단부에 있는 요 기둥 모양들이 전부 그리스의 기둥 모양인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도 그리스로부터 직접 왔다기보다는, 자, 이것도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만키알라라고 하는 스투파의 탑이에요. 그 탑 기단부에 보면, 자, 여기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둥들의 그리스식, 코린트식 주두라고 부르는 코린트식 기둥 장식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다라 지역은 원래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 있어요. 이 그리스 문화가 간다라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간다라 문화가 실크로드로 건너오면서 이 미란 사원지에까지 그대로 그리스 문화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불상들이 쭉 이렇게 큰 불상들이 연이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파키스탄에 있는 간다라 사원지에 가보시면, 자, 이렇게 탑 밑에 탑 주변에 부처님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뒤에 탑이 무너지니까 부처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거의 간다라의 불교 사원지랑 거의 똑같은 유형을 가진 사원지가 미란 지역에서 막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벽화도 발견됐어요. 근데 벽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저 어디 그리스나 로마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림 같잖아요. 근데 이게 미란에서 발견된 벽화예요. 그리고 천사죠, 천사. 천사가 날개를 달고 있어요. 자, 원래 우리 불교 미술에도 천사 있어요. 우리는 천사라고 안 하고 이제 비천이라고 불러요. 비천. 근데 비천과 천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제일 큰 차이점이 천사는 날개가 있어요. 비천은 날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비천은 자력 부상이에요. 날갯짓으로 나는 게 아니다. 천사는 날개로 날아요.
멋있는 건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날개를 단 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정말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날갯짓을 하면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깃털 날리고 막 바닥에 먼지 있으면 먼지도 우리 비둘기만 날아가도 막 힘들잖아요. 막 날갯짓 하면. 그래서 천사가 날개 달고 나타나면 생각보다 곤혹스럽다. 그래서 동양의 비천은 날개 없이 그냥 옷만 펄럭이면서도 쫙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동양의 비천의 개념이 아니에요. 서양의 천사 개념인 거예요. 이 얼굴도 보세요. 이 얼굴. 이 아이라이너라고 그래요. 제가 이거 말해 눈에 눈 선칠하는 거 아이라이너에다가 눈썹도 이게 그리고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이 화장법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서양풍인 거죠. 되게 비슷한 그림이 로마 폼페이 벽화에 이런 그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요거 보세요. 요것도 부처님과 제자들의 그림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와 12제자의 벽화라고 해도 될 정도로 부처님이 무슨 예수님처럼 그려졌어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에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누구누구가 화가 티타에게 3천 만바카라는 돈을 주고 이 벽화를 그렸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티타가 누구냐? 티타.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로마의 티투스라는 이름이에요. 티투스. 많이 쓰이는 이름이에요. 뭐 톰 그런 것처럼 많이 쓰이는 로마 제국에서 많이 쓰였던 이름이에요. 이거 화풍도 그렇고 티타라는 사람도 분명히 로마나 좀 가까운 로마라면 동로마 제국, 이 당시는 저 이탈리아 로마가 아니고 지금의 터키 지역이 옛날에 동로마 제국이잖아요. 그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티투스라는 화가가 여기에 와서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왔는지 몰라요. 거기서 무슨 사고 치고 여기로 숨어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워낙 유명하니까 초빙을 받은 건지, 아니면 여행 왔다가 여행 경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건지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옷을 샀는데 동대문 보세점에 가서 헐값에 옷을 사서 내가 입었다. 이거 강조하고 싶으시겠어요? 별로 강조하고 싶진 않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뭐 백화점에서 뭐 유명한 명품 브랜드 거를 내가 얼마를 주고 샀다. 그러면 좀 자랑하고 싶으시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도대체 티타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름까지 밝혔냐 이거죠. 특별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티투스라고 하는 외국에서 온 유명한 화가한테 맡겼다라고 하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3천 만바카라는 게 지금의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적은 돈이었으면 별로 강조하고 싶지 않았겠죠. 내가 꽤 거금을 들여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 이게 자랑스러우니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하간 이게 로마의 화가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깊은 실크로드의 한복판에 와서 작업을 했구나. 아까 이제 또 호탄에서 발견된 뭐 사람들 중에 유럽인의 어떤 그 해골이라든가 유전자 이런 것도 발견되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동서문화의 교류의 흔적답게 실제로 여기에 많은 그런 백인 계통 사람들의 흔적들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정말 동로마의 화가가 와서 그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요 부처님 여기 나타난 부처님 얼굴하고 여기 보세요. 요거는 간다라 지역에서 표현된 부처님의 얼굴이에요. 근데 간다라 문화가 원래 뭐냐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불교 미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다라 미술 자체가 사실은 서양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요 부처님 얼굴하고 아까 미란 지역 벽화에 나타난 부처님 얼굴 비교해 보세요. 거의 똑같은 얼굴이죠. 그죠? 수염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게 전부 그리스 로마 문화가 간다라를 거쳐서 실크로드에 연결되는 긴 네트워크의 그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것도 동양의 그림 같지가 않죠. 그죠? 굉장히 서구적인 면모의 벽화가 미란에서 발견됐고요. 이렇게 눈 그리는 모습이나 이런 거 보면, 화장법 이런 거 보면 분명히 그 폼페이 벽화에 있는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닮았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이런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당시의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그런 그리스 로마 영향이 이쪽에 퍼져 있었는가 이런 걸 알 수 있죠.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랬어요. 실제로 여기를 발견했던 사람이 영국의
오렐 스타인이라는 고고학자였어요. 근데 물론 중국에서는 이런 오렐 스타인 같은 학자를 이제 도둑놈 취급해요. 자기 나라 거 다 발굴해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가져갔다 이거죠. 도둑놈들이다 이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을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도굴 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 취급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일본 사람들은 그때 일제강점기 때 신라, 경주, 고분 막 발굴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보고서도 안 써요. 간단하게만 써요. 다 도굴돼서 없다. 텅텅 비었다. 그리고선 실제로는 거기서 나온 거 다 어떻게 해요? 몰래 몰래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골동품 시장에다 판 거예요. 골동품 시장에 팔 거기 때문에 보고서에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쓴 거예요. 보고서에 나왔다고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왔는데 어디 갔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선 다 일본 시장에 몰래 빼돌려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영국 고고학자들은 그러진 않았어요. 영국이나 프랑스의 고고학자들은 발굴을 정확하게 하고 보고서에다 뭐가 나왔다고 다 쓰고 그다음에 여기에 박물관에도 남겨놓고 인도 박물관에도 남겨놓고 또 일부는 영국이나 프랑스로 가져간 다음에 시장에 판 게 아니라 전부 어떻게 했어요? 박물관에 갖다 놔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고 어디쯤에서 나왔고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가져간 건 어떻게 해요? 기록이 없어요.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어떤 층위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한국에서 건너간 건데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겠어요? 영국은 가져갔지만 아직도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역사는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 건 뭐예요? 가져가서 다 역사적 맥락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어디서 나왔는지 연구가 안 된다는 건 결국 우리의 역사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크로드 가시면 이제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여기 원래 여기 있었는데 지금 런던 브리티시 박물관에 가 있다. 원래 여기 있었는데 파리 중앙도서관에 가 있다. 다 도둑놈들이다. 맞아요. 도둑놈은 도둑놈이들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아직도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고 연구할 수 있고 또 그걸 막 디지털화해서 우리 같이 연구합시다 그러면서 세계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좀 정상 참작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스타인이 여기를 발굴하고서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까 천사상을 발굴했을 때가 크리스마스 때였대요. 아, 크리스마스 때 뭐 딴 사람들은 막 징글벨 부르면서 하고 있을 때 난 여기서 막 땅 파면서 그 말이 나와요. 쥐 시체. 쥐가 사막에서 죽어도 그대로 미라처럼 돼 있는 거예요. 땅 팠더니 막 쥐 시체 나오고 미라 나오고 그러면서 발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상이 나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개고생한다고 이 사막에다가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우리 그리스 문화가 여기까지 이렇게 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증거 자료를 찾았다. 그래서 굉장히 막 좋아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아시아 지역에 유럽의 화풍이 들어와 있었다고 해서 여기가 뭘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김치찌개만 먹고 사세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또 막걸리만 드세요? 아니죠. 뭐 맥주도 마실 수 있고 또 뭐 서양 음식도 먹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양 음식을 먹는 게 아이고 한국 음식은 역시 별로야. 서양 음식은 먹어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골고루 먹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네들의 화풍도 있는 거고 좀 새롭게 들어오는 것도 있는 거고 그게 재미인 거죠. 그래서 한 거지 스타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강력한 그리스 문화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막 유행하고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구나. 이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실크로드를 통해서 배울 건 동등한 상태에서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나누고 서로 배우고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꼭 누가 누구한테 가르쳐 준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크로드 속에서 발견되는 이런 그리스 문화는 어떻게 보면 또 일부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중국 비단 가져다가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했다니 서로 배우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동양과 서양이 같이 발전하고 있었다. 그런 입장에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